출생신고서에 이름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재벌가 손자였지만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 26년 후 그가 돌아왔을 때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면회실 유리창 너머 백발의 노인이 저를 향해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엔 떨림도 온기도 없었죠. 마치 길거리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을 대하듯 그렇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빈 서류 한 장을 유리창에 갖다 댔습니다. 출생신고서. 이름란은 비어 있었고 보호자란엔 아무 서명도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제야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야기는 그보다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3월. 저는 성북구의 한 정신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이곳 공기는 묘하게 정체되어 있었죠. 오래된 소독약 냄새와 습기가 뒤섞인 살아있으되 멈춰버린 시간의 냄새.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조여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차갑게 가라앉은 확신 같은 것.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봉사활동 신청했던 사람인데요. 접수처 직원은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서류를 건넸습니다. 신분증이랑 봉사 확인서 여기 제출하시고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출석입니다. 7호실 담당이세요? 7호실. 그 번호를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방에 갇혀있는 남자. 한때는 재벌가의 장남이었으나 지금은 만성 조현병 환자로만 기록된 사람. 면회 기록 제로. 보호자 연락 두절. 이진우. 제 아버지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낡은 리놀륨 바닥, 페인트가 벗겨진 벽, 창문마다 설치된 철창. 환자 몇 명이 복도를 배회하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무표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선 모두가 투명 인간이니까. 7호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서 번졌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남자가 보였습니다. 마른 체구,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봉사 나온 이준혁입니다. 남자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칠 듯 뛰었지만 표정만은 차분하게 유지했죠. 이 사람. 26해 전 한 여자를 사랑했던 사람.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이를 가졌던 사람. 그리고 그 대가로 이곳에 갇혀버린 사람. 당신은 제가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모르겠죠. 병실을 나오며 간호사실을 지나쳤습니다. 문틈으로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7호실 환자 보호자 또 연락 안 되죠? 작년부터 아이의 전화번호도 바뀌었어. 치료비만 자동이체로 딱딱 들어오고. 참, 가족이 저 모양인데 돈은 왜 보내는 건지.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존재를 지우는 거죠. 살려두되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병원 지하에는 오래된 기록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철제 캐비닛, 누렇게 바랜 파일들. 아무도 찾지 않는 과거가 그곳에 묻혀 있었죠. 저는 이미 그곳의 배치도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1998년 3월 입원 기록. 담당 주치의 이름. 보호자 서명. 필요한 건 증거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날 밤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한 기업의 홈페이지가 떠올랐습니다. 한진그룹 3세대가 이어온 신뢰. 웃긴 문구였습니다. 3세대라고요? 저는 카운트도 안 되나 봅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26년 전 병원 영수증, 어머니의 마지막 사진, 그리고 단 한 번도 제출되지 않은 출생신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한수. 당신은 아들을 가뒀고 손자를 지웠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체면, 명예, 순수 혈통. 하지만 당신이 지운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처럼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7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진우는 같은 자세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날씨 좋네요, 진우 씨. 오늘은 책이라도 읽어드릴까요? 남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책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굵고 갈라진. 필요 없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옆에 있겠습니다. 남자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너 누구냐? 목소리엔 의심과 두려움과 그리고 희미한 그리움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봉사자예요. 남자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버지? 폭도를 걸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6해 전 당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얼굴을. 주머니 속 사진을 쥐었습니다. 다음 주엔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천천히 깨워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기억을, 당신에게서 빼앗긴 저의 존재를. 석 달이 흘렀습니다. 주 토요일 오전 저는 어김없이 치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침묵만 돌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진우는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죠. 고개를 돌리는 속도가 빨라졌고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왔네. 어느 날 그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네, 매주 오기로 했으니까요. 왜? 그냥요. 진우 씨랑 얘기하는 게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눈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혼자였으니까 누군가의 거짓말조차 따뜻하게 느껴지겠죠. 병원 사람들도 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 오늘도 치료실 가시죠? 진우 씨 요즘 상태 좋아진 것 같던데? 김 간호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약물 반응도 안정적이고. 근데 신기한 게 준혁 씨 오신 뒤로 확 달라졌어요. 전엔 밥도 거의 안 드셨거든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만큼 방치당한 사람. 그게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럼 제가 더 자주 와야겠네요. 어머, 그럼 저희야 감사하죠. 요즘 봉사자 구하기도 힘든데. 간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겠죠. 저는 폭도 끝 원무과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곳 캐비닛 안에는 20년치 입원 기록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료실 이진호 환자 담당 봉사자인데요. 혹시 보호자분 연락처 받을 수 있을까요? 상태 관련해서 전달드릴 게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 환자분은 보호자 접촉 불가로 되어 있네요. 치료비는 자동이체로 처리되고 있고요. 그럼 보호자 성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상한 답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엔 이미 떠 있었습니다. 한진그룹 계열사 의료법인 세림재단. 이 병원의 실소유주였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자신의 병원에 가뒀군요. 완벽한 통제.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기록도 조작 가능한 구조. 이한수는 모든 걸 계산했습니다. 단 하나. 제 존재만 빼고요. 다음 토요일 치료실에 들어서자 이진우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진우 씨, 오늘 컨디션 좋으세요?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꿈을 꿨어. 어떤 꿈이요? 여자가 나왔어. 웃고 있었는데 얼굴이 기억 안 나.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머니 속 사진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좋은 꿈이었나요? 모르겠어. 근데 자꾸 생각나. 그가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너 그 여자를 아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눈, 그 사람이랑 똑같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진우는 흐릿한 눈으로 저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약에 찌들고 시간에 잊혀졌지만 본능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착각이실 거예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그냥 봉사자예요. 이진우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힘없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래, 착각이겠지.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는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다 말고 흘끗 제 손을 봤습니다. 왜 자꾸 내 손을 보는 거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몇 살이야? 26이요. 그 순간 컵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물이 쏟아지고 깨진 파편이 흩어졌습니다. 진우 씨, 저는 재빨리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간호사 부를게요. 아니, 그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악착같이 쥐어짜는 악력. 너 대체 누구냐? 그의 눈엔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뭐? 그때 보여드릴 게 있어요. 병원을 나서며 주머니 속 사진을 만졌습니다. 다음 주, 아버지는 26년 전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복수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토요일 아침,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백 안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6년 전 한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 제 어머니 한소영. 오늘 보여드리면 모든 게 달라지겠죠.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치료실 문을 열자 이진우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단정하게 앉아 문 쪽을 응시하고 있었죠.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왔구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흐릿함이 사라지고 또렷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네, 저는 천천히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난주에 보여줄 게 있다고 했지? 기억하세요. 약 먹는 거 3번 거르고 기다렸어. 제 눈이 커졌습니다. 약을 거른다는 건 정신이 또렷해지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했다는 뜻. 간호사들한테 들키면 상관없어.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 누군지 알아야겠어. 미쳐버릴 것 같거든. 저는 핸드백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하지만 소중하게 보관해온 사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진우의 시선이 사진에 고정됐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소영. 26년 전 사진이에요. 소영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진 속 여자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이 사람이야. 내가 꿈에서 본.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20년 넘게 감정이 메말랐던 남자의 눈에서. 소영아, 미안해. 내가 너를...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진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 26년 전. 저를 낳고 한 달 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를 낳고? 공기가 멈췄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생신고서. 이름란은 비어있고 보호자란엔 아무 서명도 없는. 1998년 2월 14일생. 한소영의 아들. 아버지 이름은 기재불가. 그게 무슨...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당신도. 이진우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너는... 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진우는 사진과 서류를 그리고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내가 아들이 있었으면 아버지가... 숨겼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를 잘랐습니다. 이한수 회장은 당신이 정신병원에 실려간 뒤 어머니를 찾아냈어요. 회유했고 협박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지켰습니다. 주머니에서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입원 기록. 1997년 11월 3일 이진우 급성 조현병 의심 보호자 이한수의 요청으로 강제 입원. 당신이 여기 들어온 날짜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이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소영이를 데려가려 했어. 헤어지라고. 그래서 나는 반항했죠. 그래서 미쳤다는 진단을 받고 이곳에 갇혔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저를 낳았어요. 출생신고도 못한 채로.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한수 회장은 어머니를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돈을 줬죠. 아이를 포기하고 사라지라는 조건으로.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대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목격자도 CCTV도 없는 한적한 도로에서. 이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설마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완벽했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뒤 저는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름도 없이, 존재도 없이. 이진우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어머니는 단서를 남겼어요. 저는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 제가 10살 때 보육원 원장님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맡겨두셨대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우리 아이 이름은 준혁이야. 네 아들이야. 한진그룹 이한수 회장이 모든 걸 막았어. 하지만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거야. 준혁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네 아빠도 너를 사랑할 거야. 이진우는 수첩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준혁아.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동정도 연민도. 다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피해자라는 것을,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아버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진우가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복수하려고 합니다. 뭐? 이한수 회장. 당신의 아버지. 제 할아버지. 그 사람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안 돼. 그 사람은 두려우세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20년 넘게 이곳에 갇혀 살면서도 아직 그 사람이 무섭습니까? 이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혼자 하겠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뭔데? 살아계세요. 이한수가 무너지는 걸 눈으로 보실 때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이진우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터졌습니다. 위험해. 그 사람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알아요. 저는 멈춰서서 고개만 돌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6년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폭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1단계 완료. 이제 이진우는 제 편입니다. 아니, 최소한 방해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기록 보관소. 제 진짜 목적지. 이제 증거를 모을 시간이야. 지하 보관소 문 앞. 폭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 이미 3번 확인한 위치였죠. 주머니에서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청소 직원 탈의실에서 폭제해온 것. 들어간다. 문이 열렸습니다. 보관소 안은 곰팡이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철제 캐비닛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죠. 1990년부터 2023년까지 33년치 환자 기록이 잠들어 있는 무덤. 1997년 이진우. 손전등을 켜고 캐비닛 사이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렸습니다. 찾았습니다. 1997년 11월부터 1998년 3월.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이 빼곡했습니다. 하나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이진우 26세 급성 조현병 진단. 담당 의사 박종민. 보호자 이한수. 입원 사유란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폭력 성향 및 망상 증세. 웃긴 기록이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건 이한수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
더 깊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얇은 봉투 하나. 극비 이사장 직접 처리건.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3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 의료법인 세림재단 이한수 회장 간. 특수 입원 계약. 환자 이진우에 대한 무기한 입원 보장. 외부 접촉 전면 차단. 월 500만 원 관리비 자동이체. 두 번째 진단서. 하지만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입원일보다 사흘 뒤 작성된 진단서. 진단 결과를 입원 전 날짜로 소급 기재할 것. 이한수의 친필 메모가 구석에 적혀 있었습니다. 미리 계획된 감금이었어. 세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한소영 행방 추적 보고서. 사설 탐정 회사 명의. 주소, 사진, 임신 사실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빨간 펜으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1998년 3월 15일 처리 완료. 어머니가 사망한 날짜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정해. 감정은 나중이야. 사진을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1장, 2장, 20장. 모든 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원위치시켰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보관소를 나와 복도 끝 비상계단에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의 신호음 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접수했습니다. 자료 확보했습니까? 1차 완료. 이제 내부 기록 필요합니다. 상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위험합니다. 회계팀 서버는 뭐하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틀이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김 대리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민준. 한진그룹 경영관리팀 대리. 3년 전 부당에 고당한 뒤 폭직 소송 중인 내부자. 저는 2달 전 그를 찾아갔었습니다. 회상 2달 전. 갑자기 찾아오셔서 무슨 일이십니까? 김민준은 경계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한진그룹 무너뜨리는데 관심 있으세요? 뭐라고요? 이한수 회장의 필이.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은 내부 접근권이 있고요. 김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무슨 목적으로? 복습니다. 저는 출생신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제 존재를 지운 사람, 제 어머니를 죽인 사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요. 김민준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하면 됩니까? 현재. 이틀 뒤 약속된 장소에서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24시 카페 구석 자리. 그는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3년치 비자금 조성 내역입니다. 계열사 간 부당 내부 거래, 횡령, 배임 다 들어있어요. 접근 로그는? VPN 우회했습니다. 추적 불가능합니다. 저는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당신 신변은?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미 찍힌 몸이고. 김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정말 할 겁니까? 이한수 회장 상대로. 해야죠. 미쳤군요. 그럴지도 모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진 조용히 계세요. 다음 날 서초동 로펌을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의. 간판은 낡았지만 이곳 대표 변호사는 재벌 상대 소송에서 3번 승소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준혁 씨 맞으시죠? 상담 예약하신. 네. 중년의 여성 변호사 장서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십니까?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에 올렸습니다. 출생신고서, 병원 기록, 추적 보고서, 비자금 내역. 장서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게 한진그룹 이한수 회장의 범죄 증거입니다. 어떻게 이걸?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소송 가능합니까? 장서윤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법정까지 가기 전에 당신이 무사할지. 법정은 나중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먼저 언론에 공개합니다. 뭐요? 기자회견. 일주일쥐. 준비 가능하십니까? 장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친 짓이지만
해보죠. 사흘 뒤 프레스센터 앞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강혜진 기자. 제보 내용 확인했습니다. 진짜입니까? 직접 보시죠.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엔 스캔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강혜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사실이면 특종 수준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뒤흔들 겁니다. 근데 왜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다른 큰 언론사도 많은데. 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당신은 3년 전 한진그룹 노조 탄압 보도하다가 좌천당했죠. 강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사 많이 하셨네요. 저는 진실을 파헤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그게 저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이 자료 안 드렸죠. 강혜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태블릿을 돌려줬습니다. 원본 주십시오. 제대로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체크리스트가 떠 있었습니다. 폭수 준비 현황. 1단계 아버지 접촉 및 진실 고지. 2단계 병원 기록 확보. 3단계 내부 비리 자료 입수. 4단계 법률 대리인 확보. 5단계 언론 채널 확보. 6단계 기자회견 D-4.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준비한 폭수. 이제 나흘 뒤면 시작됩니다. 이한수. 창밖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진그룹 본사 빌딩이 보였습니다. 당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 똑똑히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0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의자 50개가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KBS, MBC, 연합뉴스, 한겨레, 조선일보.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두 모였죠. 시작이다. 단상 옆 대기실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장서윤 변호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긴장되시죠?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은 차갑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26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서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저를 향했죠.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한진그룹이랑 무슨 관계래? 젊은데? 내부 고발자? 단상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조명이 뜨거웠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혁입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한진그룹 이한수 회장의 손자입니다. 순간 회견장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손자? 이한수 회장한테 손자가? 공식 기록엔 없는데?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굉음처럼 쏟아졌습니다. 장서윤이 마이크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웅성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 첫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출생신고서. 이름란이 비어있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제 출생 기록은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이한수 회장이 제 존재 자체를 지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1997년 11월 3일 이한수 회장의 장남 이진우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습니다. 화면에 문서 스캔본이 떴습니다. 입원 사유는 가족에 대한 폭력성 및 조현병 의심. 하지만 진단서 날짜를 보십시오.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입원 후 사흘 뒤 작성된 진단서를 입원 전날 날짜로 소급 기재했습니다. 기자들이 수첩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서류. 그가 사랑한 여자 한소영,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젊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이한수 회장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어머니를 추적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금전적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거부하자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1998년 3월 15일 한소영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정황일 뿐 아닙니까? 저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3년치 한진그룹 비자금 조속 내역이 있습니다. 계열사 간 부당거래, 횡령, 배임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세림재단 의료법인과 이한수 회장 간 극비 계약서, 이진우에 대한 무기한 감금과 외부 접촉 차단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확인 질문입니다. 이진우 씨는 현재 어디 계십니까? 성북구 소재 정신병원, 26년째 같은 방에 계십니다. 면회는 가능합니까? 보호자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보호자는 이한수 회장입니다. 기자들의 펜이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준혁 씨, 목적이 뭡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금전적 보상입니까? 아니면 책임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한수 회장은 아들을 가두었고 며느리를 죽였고 손자의 존재를 지웠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법적 조치 계획은?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동시 진행합니다. 장서윤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장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진그룹의 재산이나 지위에 관심 없습니다. 그럼 뭘 원하십니까? 진실, 그리고 제 아버지의 자유. 회견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이한수 손자, 한진그룹 비리, 이진우 강제 입원, 한소영 사망, 이준혁 기자회견. 포털 메인 화면이 도배됐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미쳤다 진짜 재벌 저렇게 무너지는 거 처음 본다. 26년 동안 정신병원에 가뒀다고? 이게 나라냐. 손자 존재를 지웠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 한진그룹 불매 시작합니다. 장서윤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주가 폭락 시작했습니다. 15% 하락. 검찰 움직입니까? 비공식 접촉 들어왔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 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1단계 완료. 그날 오후 한진그룹 본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뉴스 속보로 확인했죠. 한진그룹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반박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됐고 주요 계열사 임원들이 속속 본사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화면엔 본사 건물이 비쳤습니다. 기자들이 에워싸고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했어. 밤 11시. 병원 면회 시간은 진작 끝났지만 특별히 허락받았습니다. 치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진우는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제 기자회견 장면이 재방송되고 있었죠. 아버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봤어. 다. 어떠셨어요? 무섭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무너뜨릴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진우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고맙다. 나 대신 싸워줘서.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병원을 나서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37통. 대부분 기자들이었지만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 한진그룹 대표번호.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 회장실. 이한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기대감. 드디어 마주하는구나. 26년 만에 존재를 지운 사람과. 다음 날 아침 9시 50분. 한진그룹 본사 앞. 63층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한때 저도 이 이름을 가질 수 있었을 건물. 하지만 이제는 무너뜨려야 할 표적. 들어간다. 정문을 밀었습니다. 로비는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수근거렸고 경비는 긴장한 표정이었죠. 출입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준혁입니다. 회장님과 약속 있습니다. 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번쩍 들어 저를 쳐다봤죠. 어제 기자회견 하신... 네, 맞습니다. 주변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채 전화를 들었습니다. 저 비서실입니까? 이준혁 씨가 오셨는데. 잠시 후 그가 수화기를 내렸습니다. 63층 엘리베이터 이용하십시오. 엘리베이터 안. 상승하는 숫자를 바라보며 심호흡했습니다. 10층, 20층, 30층.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50층, 60층. 이곳이 당신의 왕국이었겠죠. 63층. 문이 열렸습니다. 폭도는 고요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고급 그림들 은은한 조명. 권력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폭도 끝 중년의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앞장섰습니다. 회장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무거운 나무문.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이준혁 씨 오셨습니다. 들어오라. 낮고 단단한 목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방은 넓었습니다. 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책상 뒤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한수. 78세. 하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앉아라.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 책상 하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닮았구나. 누구를요? 진우의 어릴 적 모습을. 그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DNA 검사 필요 없겠어. 내가 내 손자인 건 맞는 모양이다. 인정하시는군요. 사실을 부정할 이유는 없지. 이한수는 서류처를 펼쳤습니다. 어제 회견 내용 다 확인했다. 정신병원 기록, 비자금 내역, 한소영 추적 보고서. 그럼 부인하지 않으시겠네요. 부인. 그가 비웃었습니다. 왜 부인해야 하지? 내가 한 일인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미쳤어. 감정 조절 못하고 집안 망신만 시켰지. 이한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게 했다. 평생. 치료가 아니라 감금입니다. 결과는 같아 세상에 안 나오는 것. 한소영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왜 죽었습니까? 이한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교통사고였지. 거짓말입니다. 증명할 수 있나?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CCTV도 목격자도 없다며. 그럼 사고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진정해. 감정을 보이는 순간 진다. 뭘 원하느냐? 이한수가 물었습니다. 돈이냐? 지위냐? 책임입니다. 책임. 당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그리고 아버지의 자유. 이한수는 코웃음 쳤습니다. 법. 내가 법을 믿나? 책상 서랍을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내 대학 후배지. 전화 한 통이면 내 고발건 기각이야. 두 번째 명함. 대법관. 내 사돈이고. 세 번째 명함. 국회 법사위원장. 작년에 우리 그룹이 후원했어. 명함들이 책상 위에 늘어섰습니다. 이게 현실이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돌아갈 자리는 정해져 있어. 저는 명함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뉴스 속보였습니다. 검찰, 한진그룹 본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금융위, 한진그룹 계열사 특별감사 착수. 국민권익위, 이한수 회장 비리 의혹 직권조사. 이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론이 움직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제 회견 조회수 500만,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시민단체 고발 접수. 당신이 쌓아온 인맥들도 이젠 망설일 겁니다. 당신 편을 드는 순간 자기들도 끝나니까. 이한수의 턱이 경직됐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겐 변호사 100명이 있고 로비 채널도 살아있어. 그래도 주가는 막을 수 없으시죠? 핸드폰 화면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한진그룹 주가 30% 폭락. 시가총액 3조 증발.
주요 계열사 이사 5명 사퇴. 기관 투자자 한진그룹 지분 매각 시작. 제국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한수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처음으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이 그룹 일으키느라 몇십 년을 바쳤는데 어제 오늘 나타난 놈이 감히. 그래서 아들을 가두고 손자를 지웠습니까? 제 목소리가 그를 잘랐습니다. 그룹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도구입니까? 침묵. 이한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넌 모를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문을 지킨다는 게 뭔지, 이름을 이어간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제 이름은 지우셨습니까? 너는 필요 없었어.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실패작이었고 한소영은 격에 안 맞는 여자였어. 당연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존재 가치가 없다. 아, 그렇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거해야 할 오류.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존재는 지울 수 없었어요. 26년이 지나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 이한수도 일어섰습니다. 넌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야. 이름도 혈통도 인정받지 못한. 괜찮습니다.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당신한테 인정받으려고 온 게 아니니까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다음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이준여.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할 거다. 나를 건드린 것. 뒤돌아봤습니다. 이한수는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당신이 하실 겁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이준혁 씨. 네? 힘내세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서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도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일주일 뒤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6월 19일 검찰 한진그룹 본사 압수수색 실시. 비자금 조성 관련 회계자료 전량 확보. 6월 21일 주요 계열사 이사 12명 집단 사퇴. 경영 정상화 필요 성명 발표. 6월 23일 금융감독원 한진그룹 분식회계 의혹 포착. 이한수 회장 출국 금지 조치. 6월 25일 이사회 이한수 회장 경영 일선 배제 결의. 그룹 이미지 회복 위해 불가피한 결정. 매일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고시원 책상에서 지켜봤습니다. 장서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한수 회장 측 변호인단이 접촉해왔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합의 제안입니다. 금액은 50억. 숨이 멎었습니다. 조건은? 모든 고발 취하, 언론활동 중단, 그리고 해외 이주. 거절하십시오. 예상했습니다. 장서윤이 웃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끝까지 갑시다. 그날 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진우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한진그룹 본사가 비쳤습니다. 아버지. 그가 저를 봤습니다. 준혁아.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약기운이 아니라 또렷한 의식. 아버지가 무너지고 있어. 보고 계셨군요. 이진우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워야 하는데 가슴 한편이 아프다. 당연합니다. 아버지니까요. 너는 안 그러니? 저한텐 할아버지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진우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맞아. 7월 1일 오전 11시 병원 복도를 걷는데 간호사실이 술렁였습니다. 진짜 이한수 회장 맞아? 방금 1층 로비 지나갔어. 경호원 2명 데리고. 여기 왜 와? 20년 넘게 한 번도 안 왔잖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한수가 왔다고? 치료실로 뛰었습니다. 복도 끝 치료실 문 앞. 검은 정장 차림에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백발의 노인.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늦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경호원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면회 중엔 출입 금지입니다.
비켜라.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간호사들한테 당신 내 회장이 26년 만에 처음 온 거 다 알릴 겁니다. 경호원이 당황했습니다. 잠깐의 망설임. 저는 그 틈을 비집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 이한수는 창가에 서 있었고 이진우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둘 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아. 이진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한수는 저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 당신이야말로 왜 왔습니까? 내 아들 면회 왔는데 이유가 필요한가? 26년 만에요.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이한수는 이진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진우야, 목소리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내 아들, 이 소동 끝내라고 해라. 이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뭐? 준혁이가 하는 일, 나는 지지해. 이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신 차려. 내 아들이 지금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고 있어. 집안? 이진우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나한텐 집안이 없었어. 20년 넘게 여기 갇혀 있었는데. 치료였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미친 거 아니었잖아. 그냥 아버지 말 안 들었을 뿐이야. 소영이 사랑했다고 했을 뿐이야. 이한수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아니. 이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망쳤어. 아버지가 나를 여기 가뒀고 소영이를 죽였고 내 아들을 지웠잖아. 증거 있나? 이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한소영 거는 사고였고 손자는 애초에 기록도 없었어. 내가 뭘 했다는 거냐? 제가 나섰습니다. 법정에서 증명하겠습니다. 법정. 이한수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넌 법정까지 가지 못할 거다. 협박입니까? 현실이지. 그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내 고발건 검찰에서 기각 수순 밟고 있어. 증거 불충분. 거짓말. 내일 아침이면 기사 나온다. 확인해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리고 내가 뿌린 증거들. 이한수가 비웃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우리 회계팀이 정리했어. 계열사 거래. 합법적인 범위로 수정했고. 병원 기록은요? 의료법인 세림재단 이사장이 사퇴했어. 모든 책임지고 나랑은 무관하다고 발표했지.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이게 현실이다. 이준혁. 이한수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넌 여론 몇 개 움직였을 뿐이야. 하지만 진짜 권력은 시스템 안에 있어. 그걸 모르고 덤빈 내가 순진했지. 이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뭐냐? 이기고 뭐가 남는데?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들 가두고 손자 짓밟고 그렇게 지킨 그룹이 뭐가 중요해? 넌 몰라. 이한수가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이 그룹 일으키느라 뭘 포기했는지, 얼마나 싸워야 했는지. 그래서 가족도 포기했어. 가족보다 중요한 게 있어. 이한수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이름이야. 한진그룹이라는 이름. 3대가 지켜온 이 이름을. 침묵.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겼어요. 법적으로. 이한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후회하나? 아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미 이겼으니까요. 뭐? 추가 받습니까? 50% 폭락, 협력사 계약 해지 러시, 소비자 불매운동. 한 발 다가갔습니다. 법정에서 못 이겨도 괜찮습니다. 이미 당신의 제국은 무너지고 있으니까. 재건하면 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밖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당신이 손자를 지웠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들이 다시 당신을 믿어줄까요? 이한수의 턱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뭐가 남죠?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손자는 당신을 고발했어요. 그룹은 흔들리고 명예는 바닥났어요. 그렇게 지킨 이름이 대체 뭡니까? 이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넌 내가 원망하냐고요? 물음을 가로챘습니다. 아니요. 이젠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 당신한테 아들도 손자도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당신도 제게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냥 무너뜨려야 했던 표적이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신 만나지 않을 겁니다. 이준혁,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미안하단 말은 안 하겠다.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용서는 안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폭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이한수가 보였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78세 노인의 패배한 뒷모습. 이게 끝인가? 가슴 한편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장서윤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검찰 기각보도 오보였습니다. 정식 기소 절차 진행 중. 이한수 측 로비 실패. 이한수의 마지막 허세였습니다. 법정에서도 결국 그는 질 겁니다. 그날 밤 다시 치료실을 찾았습니다. 이진우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원니, 이한수 회장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한참 서 있다가 갔어. 이진우가 저를 봤습니다. 근데 준혁아. 네. 나 이제 어떻게 돼?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퇴원하실 겁니다. 뭐? 강제 입원 계약 무효 소송 냈어요. 다음 주면 판결 나옵니다. 이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나 나갈 수 있어? 네. 밖으로? 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만에. 근데 준혁아. 이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나가면 뭐하지? 갈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저 있잖아요. 아버지 모실 겁니다, 제가. 이진우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8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방청석은 만석이었습니다. 기자들, 시민단체, 그리고 한진그룹 붕괴를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퇴원한 그는 26년 만에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떨려.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곧 끝납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고인 이한수 기립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8세 노인은 2개월 만에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백발은 더 휘어졌고 등은 더 굽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판결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을 특수감금죄로 징역 3년,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5년, 배임죄로 징역 4년에 처한다. 각 형을 합산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추징금 120억 원을 부과한다. 망치 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7년. 실형이다. 재벌치고 제대로 처벌받은 거 처음 하냐? 이진우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아버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이한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경호원이 아닌 교도관이 그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 한때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손. 그는 저를 보더니 입술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법원 앞.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준혁 씨, 소감 한 말씀. 할아버지 실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진그룹 재산 상속받으실 건가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판결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재벌범죄, 권력형 비리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럼 한진그룹 경영권은? 관심 없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씨 집안의 일원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산 포기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산이 아니라 이름을 포기합니다. 그날 오후 법무법인 사무실 장서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원에서 뒤늦게 발급한 출생증명서입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성명 이준혁, 생년월일 1998년 2월 14일, 부 이진우, 모 한소영, 26년 만에 채워진 이름.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개명 신청서도 준비했습니다. 장서윤이 두 번째 서류를 건넸습니다. 원하시는 성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한준혁, 어머니의 성. 이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일주일 뒤 이진우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경기도 변두리 투룸.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진우는 신기한 듯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네, 작지만 아버지랑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 충분해. 충분하고 말고.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주민들이 산책하는 평범한 풍경. 26년 만에 보는 세상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낯설어. 근데 좋아.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너 덕분이야, 준혁아.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둘 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날 밤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딘가에 한진그룹 본사 빌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끝났어.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이한수는 감옥에 갔고 한진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제 존재를 지우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가슴속이 텅 비어버린 느낌. 26년 동안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게 끝나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서윤 변호사였습니다. 준혁 씨, 한진그룹 파산관지인 측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진우 씨 명의로 된 주식이 있답니다. 이한수 회장이 30년 전에 증여했던 거래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시가로 약 200억. 숨이 멎었습니다. 이진우 씨가 유일한 상속인이고 준혁 씨가 그 아들이니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기부하겠습니다. 네? 정신질환자 지원재단, 미혼모 보호시설, 고아원 나눠서 전액 기부해주세요. 정말로요? 200억인데. 그 돈으로 행복해질 자신이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취직했어요. 어디?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업무요. 급여가 얼마나 되는데? 많지 않아요. 근데 괜찮아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 돕고 싶어요. 목소리 낼 수 없는 사람들의. 이진우는 뭉클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소영이 닮았어. 어머니요? 그 사람도 그랬거든. 약한 사람 못 보는 성격.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았다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9월 어느 날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교도소 발신. 보내는 이한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겠다고 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겠다. 다만 한 가지만 전하고 싶다.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다. 내가 지우려 했던 존재가 결국 나를 무너뜨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자랑스럽다. 진우를 부탁한다. 그리고 너도 행복해라. 이한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럽다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 이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반성도 없이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잘 가세요, 이한수. 그해 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진우와 함께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공원 묘지. 비석엔 이름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소영 1975부터 1998. 소영아, 이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왔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한준혁이에요. 어머니 아들. 묘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어머니가 남겨주신 수첩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복수도 끝났고 아버지도 구했어요. 이제 어머니 성을 받고 새로 시작하려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26년 만에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이진우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네.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네, 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눈 내리는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워졌던 가족이 다시 만난 자리. 2024년 봄. 법률구조공단 상담실. 한준혁 변호사님, 상담자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주름진 손, 낡은 옷. 변호사님, 저 억울해요.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는데. 저는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한때는 도움받았으니까 이제 제가 도울 차례죠. 퇴근길. 아파트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주머니 속 명함을 만졌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공익변호사 한준혁. 이한수도 이준혁도 아닌 한준혁. 어머니의 성을 받은 저만의 이름. 복수는 끝났습니다. 재벌가의 이름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 인생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 집에 도착하니 이진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 잘 먹겠습니다. 팝상을 마주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식탁. 준혁아. 네? 행복하니?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폭수가 아니라 이런 평범한 순간이 진짜 승리였습니다.